삼천조 시장으로 향해 가고 있는 수소 경제. 수소 경제에 대형 호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형 호재가 다가오고 있는 이 수소 경제 관련한 수소 대장주 탑3는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반갑습니다. 부자TV 이수민 대표입니다. 본격적인 시청 앞서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꼭꼭 딱딱딱 빡빡빡 한 번씩 눌러주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행복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부자TV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부자TV 행복 파트너 이수민 대표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이제 수소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좀 하려고 해요. 사실 제가 수소에 대한 강의는 예전에도 많이 해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아마 포트에 수소 관련 종목들이 하나 정도씩은 여러분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제가 이제 수소 관련주를 이번 달에 또다시 좀 주목을 해야겠다라고 최근 영상에서 좀 설명을 했었죠. 그 이유와 그 다음에 투자 포인트, 그 다음에 어떤 종목군들이 지금 현 시점에서 대장격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 경제, 수소차 이런 쪽을 내가 좀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소 경제가요, 여러분들 삼천조 시장으로 향해 갑니다. 삼천조, 와우, 너무 크죠? 액수가 대박. 자, 그런 와중에 대형 호재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 수소 대장주 탑3는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일단은 제 강의 순서 항상 와이하와 순서대로 됩니다. 이 수소에 대해서 우리가 왜 투자를 해야 되는가를 한번 알아봐야겠죠. 기존에 제 영상을 보시면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제 이제 부자TV에 올라가 있는 영상들 중에서 여기 보면은 이제 10대 그룹 총출동 수소 관련주 강의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수소 관련주 급등 예상 탑5 강의했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또 수소 비전 타고 달리기 시작한 저평가, 수소 관련주 싹 총정리. 야, 수소를 제가 얼마나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까? 그죠? 수소가 미래다. 저평가된 종목 탑3. 이때 또 알려드리면서 그때 또 한 번의 수익들을 좀 안겨드렸었는데, 수소는 이때 당시에도 얘기하셨던 게 단기적으로도 좋고 장기적으로도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모멘텀도 있고 중기적인 모멘텀도 있고 장기적인 모멘텀도 있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설명을 했던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어떤 부분이었느냐? 자, 왜 수소와 수소차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이때가 언제였냐면 9월 8일이었어요. 9월 8일. 그래서 단기적인 모멘텀이 3개가 있다 그랬죠? 뭐가? 10대 그룹. 10대 그룹, 현대차, 효성, 그 다음에 SK를 포함한 10대 그룹이 수소 드림팀을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다라 그랬고요. 그 다음, 현대차 그룹이 수소 사회 비전을 제시를 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일진하이솔루스라는 수소 관련 대장주가 상장을 했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거 단기적으로 9월 달에 야, 수소차 관련주의 흐름을 좀 기대해 볼 만 했었다라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기적인 모멘텀이 뭐라 그랬느냐? 바로 요거 말씀드렸었습니다. 4분기 중에 수소 경제 로드맵 2.0이 발표될 예정이다 라고 그랬죠. 기억이 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지금 자, 11월 수소 경제 로드맵 2.0이 좀 발표될 예정이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요게 이제 이번 달에 수소를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요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뭐가 해외 투자 움직임이 지금 가속화가 되고 있다. 중국과 미국, 우리나라, 일본, 유럽까지도 계속해서 투자 움직임이 좀 가속화가 되고 있다. 특히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Fit for 55, 그죠? Fit for 55 해가지고 친환경에 대해서 탄소 중립에 대한 움직임을 더 가속화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친환경 모멘텀으로 수소가 장기적인 방향성을 정말 우직하게 잘 나타내고 있다라 그랬죠. 자, 그거는 이제 기존 영상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최근에 제가 자, 그때 당시에 9월 달에 보여드렸었던 리포트 내용이었는데요. 자, 리포트 내용을 보시면 요거 있었죠, 요거. 자, 뭐였어요? 1차 수소경제위원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2차 수소경제위원회가 있었고, 3차 수소경제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오케이? 자, 이런 상황에서 과거에 이 파란색
파란색 그래프가 수소 경제에 대한 종목들의 지수, 주가의 움직임을 나타낸 거였고, 그 다음에 이 주황색, 노란색 요게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지수를 나타냈던 것이었는데, 기존에는요 2차 전지가 올라가면 수소도 같이 올라가고 2차 전지가 떨어지면 수소도 같이 떨어지고 같이 이제 동조화되는 움직임이 여기 이제 2차 수소경제위원회까지 나왔었는데 3차 수소경제위원회 전후로 해가지고 요게 이격이 많이 벌어졌다. 2차 전지는 계속 올라가는데 수소는 왜 바닥에서 계속 머물러 있느냐라는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좀 논의가 됐었죠. 그래서 그게 그때 당시 이제 문제점이었던 게 뭐였었느냐? 문제점 바로 3차 수소경제위원회 개최와 친환경 자동차법 수소법 재개정을 통해서 다소 포괄적이었던 정책의 방향성이 있었다. 이거를 이제 최근 흐름에서 점차 구체화하고 있다라고 그랬고요. 자, 수소경제 로드맵 2.0 또한 4분기 중에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정책 모멘텀이 강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9월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9월에 한번 강조를 했었고 10월 이제 조정을 살짝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11월로 가고 있는 상황, 이제 다시 슬슬 올라올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10월에 나왔던 리포트들도 몇 개 한번 봅시다. 보시면 2030년 수소차 보급 목표를 88만 대를 한대요. 그래서 자, 정부는 최근에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2030년 탄소 감축 목표를 발표를 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이 감축 목표를 26.3%였는데 무려 40%까지 상향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수송 부문의 탄소 배출을 위한 요거를 37.8%를 감축할 계획이다라고 하고요. 2030년 기준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를 강하게 보급을 하고 또한 자동차 평균 주행거리를 감축을 시키고 전기 수소차 충전 인프라를 확대할 것을 지금 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10월 말경에 발표가 됐었던 부분이었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수소차, 전기차 부분 탄소 감축 목표 달성에 따른 정책 지원 우선 예상을 한다라고 해요. 자, 보시면 수소차, 전기차 부분이 가장 높을 것 어떤 부분에서 정책 지원 강도에서 그리고 수소차와 전기차는 정부의 지원에 의지만 확고하다면 목표 달성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으로 지원과 자금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었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국내 수소차 시장이 연평균 몇 프로? 무려 41%의 성장을 예상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2030년까지 수소차 88만 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연평균 무려 41%의 판매 대수 증가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정부의 지원 강도, 수소차 생산 밸류체인의 확보, 그 다음에 충전소 확충 등을 감안하면은 정부의 계획은 실행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었던 부분이었죠. 자,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수 있었던 포인트였어요. 뭐였어요? 정부가 결국에는 2030년까지 수소차를 88만 대를 보급할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왜? 탄소 감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탄소 감축을 해야 돼요. 탄소 감축. 그죠? 자, 탄소 감축. 탄소가 왜 나와요? 석탄과 석유를 자꾸 떼니까. 그죠? 자, 석탄, 석유를 떼가지고 탄소가 많이 나오는 대표적인 업종이 뭐가 있어요? 철강, 시멘트, 그 다음에 자동차, 조선, 이런 쪽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일단 대표적으로 지금 가장 만만했던 게 자동차를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 바꿔라 하는 게 가장 만만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일단 정부가 목표를 잡았기 때문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줄 것인데, 보여주기 위해서는 야, 일단 너네 지금 내연기관차 그만 팔어, 그만 타고 다녀 할 게 아니라 여기에 플러스 알파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보급을 늘려주기 위한 정책과 지원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부분이었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 수소차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좀 관심 깊게 봐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수소차가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무려 41%의 판매 대수 증가가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수소차가 연평균 41% 이상의 판매량이 증가를 한다라고 봤을 때 이에 따라 당연히 수소차에 대한 생산량도 많아지겠죠. 그죠? 수소차 생산량이 많아지겠고, 그러면
수소차의 생산량이 많아지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또 핵심 부품에 대한 생산량도 많아질 것이다. 그렇기에 일단은 수소차를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을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방향성이 이렇게 딱 띄는 겁니다. 이해돼요? 자, 지금 일단은 정부가 이 친환경에 대한 탄소 감축 목표를 발표를 했는데 보다 더 감축을 많이 할 거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많이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데요? 일단 수소차를 많이 보급을 한대요. 오호. 보급을 하기 위해서는 수소차를 많이 찍어내야겠죠. 찍어내기 위해서는 이 부품을 많이 일단은 찍어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부품 만드는 애들이 일단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기대감, 가능성이 높게 평가가 된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선제적으로 요런 핵심 기업들에 투자를 하면은 좋지 않겠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얘기를 드렸었던 게 뭐였어요? 사실 우리나라 수소차 시장은요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성장성이 굉장히 좋아.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이 수소차를 타려고 봤을 때 자, 자동차를 탄다면 일단 가장 첫 번째로 해결이 돼야 되는 게 뭐예요? 자, 수소차의 단점이 일단 해소가 돼야 돼요. 전기차를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데 전기차에 비해서 수소차의 단점이 뭘까요, 여러분들? 수소차의 단점 뭘까요? 수소차 vs 전기차를 바라봤을 때 아니 사람들이 수소차를 타려면 기본적으로 전기차에 비교를 했을 때 단점이 해결이 돼야 수소차를 탈 거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첫 번째 뭐다? 일단은 충전소가 너무 없어요. 충전소가 너무 없어요. 아니 일단 기본적으로 자동차를 타려면 이 연료를 채워 넣을 수 있을 만한 충전소는 마련을 해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내가 운전을 할 거 아니야. 충전소가 없어. 그죠? 두 번째 뭐예요? 비싸요. 넘나 비싸. 아우 정말 비싸서 못 사요. 요거 두 가지에 대한 문제가 제일 커요. 사실 수소차가 전기차랑 비교했을 때 장점이 굉장히 뚜렷한 게 뭐냐면 일단 충전 시간이 굉장히 빠르고 한 번 충전해서 갈 수 있을 만한 주행거리가 굉장히 길고 그 다음에 가장 큰 장점이 전기차는 제가 말했죠. 이 전기차를 전기차는요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꿔가지고 운전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건데 요 기본적으로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기 배터리를 만들 때 필요한 게 여기에서 이제 CO2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기차는 완전한 친환경 차라고 좀 보긴 어렵다라 그랬죠. 하지만 수소차는 다르다. 수소차는 지금 뭐다? 공기 중에 널린 게 산소인데 그죠? 이 산소를 수소차 안에 있는 수소 탱크 내의 수소랑 뭘 하는 거예요? 전기 분해를 시켜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내고 물을 배출시키는 거다. 그렇기에 얘는 완전히 친환경 차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세계 대다수의 국가들이 뭘 한다라 그래요? 탄소 중립. 탄소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어떻게든 감축을 하려고 하는데 전기차를 많이 보급을 하는 것보다는 궁극적으로는 수소차를 많이 보급을 하는 게 친환경에 대해서 더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을 만한 움직임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결국에는 수소차 많이 보급을 해줘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수소차를 보급을 하려고 봤더니 일단은 충전소가 없어. 충전소가 겁나 비싸요. 충전소 하나 지으려면 얼마가 필요하냐면 대략적으로 2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와, 이제 웬만한 기업들은 뛰어들 수가 없어요. 충전소 하나 지으려면 20억이 드니까. 그죠? 거기에 아직까지도 이 수소 원가를 낮추는 데에 대한 기술력이 많이 나오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수소가 비싸고 그 다음에 수소차의 특성상 수소차 내에 이 수소 탱크를 싣고 가야 되는데 수소 탱크도 비싸요. 너무나 비싸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야. 그래서 요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을 해주기 위해서 누가 뛰어드는 거예요? 정부가 뛰어드는 겁니다. 정부가. 뭘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보조금 해줄게. 우리가 돈 좀 지원해줄게. 그러니까 충전소 좀 더 지어. 야, 너네가 수소차 사면은 우리가 그거 비용 좀 부담해줄게.
보조금 지원해줄게. 그러니까 수소차 좀 타. 라고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정부가. 오케이? 자, 그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2030년까지 수소차가 88만 대 보급이 되려면 일단은 보조금을 몇 배를 늘려야 되냐면 19배를 늘려야 돼. 그리고 충전소도 기존 대비 약 1000개 정도가 추가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첫 번째 아셔야 될 게 뭐냐? 야, 수소차 보급한데 그러면 오케이. 아까 얘기했던 게 그러면 우리가 투자자 입장으로 봤을 때 이 수소차를 생산량을 많이 늘릴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1차적으로 일단 돈을 벌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죠? 두 번째는요. 야, 수소차가 이제 앞으로 많이 상용화가 되려면 일단 1차적으로 해소가 돼야 되는 게 수소 충전소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수소 충전소를 설비할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 요거 두 가지를 일단은 우리가 투자 체크 포인트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소는요, 여러분들 우주의 질량의 75%를 차지할 정도로 워낙 풍부해요. 그리고 이 수소를 연소하더라도 소량의 물과 아주 적은 소량의 질소 산화물만 발생시키기 때문에 수소는 대표적인 청정 에너지라고 불려요. 또한 수소는요, 질량 1g당 발열량이 석유보다 3배 이상 높은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이 불안정성을 해소해 줄 수 있을 만한 대표적인 에너지다라고 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고 두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수소는 정말 우리가 친환경에 대한 모멘텀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는 대표적인 에너지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오케이, 좋았어. 이 수소 경제가 앞으로 친환경에 대한 모멘텀을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커져갈 것은 알아. 근데 여기가 커지려면은 뭐가 필요한데? 제가 기존에 강의했던 게 일단은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해결이 돼야 될 게 뭐라 그랬냐면 수소의 단가가 낮아져야 된다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은 이 수소의 종류가 자, 그레이 수소가 있고 블루 수소가 있고 그린 수소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결국 궁극적인 친환경으로 가려면 그린 수소로 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린 수소는 뭐예요? 풍력과 태양광으로 만들어낸 부분들을 수소로 저장시키는 게 그린 수소다라고 했어요. 자, 그린 수소로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들이 또 필요하냐면 단가가 낮아져야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일단 저장에 대한 기술력을 많이 키워가는 게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이제 얘기를 했었던 게 수소에 대한 사이클을 이해를 하시라 그랬죠. 사이클을 이해를 했을 때 자, 요렇게 보자 그랬어요. 원료가 있고 생산을 해서 저장을 한 다음에 운송과 충전을 하고 마지막 활용을 해야 된다. 이거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원료, 즉 석탄, 석유, LPG, 천연가스 이거를 가지고 수소를 생산하는 것은 그레이 수소다. 그레이 수소. 근데 이 그레이 수소를 가지고 CCUS 공법을 활용해서 걸러낸 게 청색 수소다. 그죠? 근데 요거는 지금 가장 많이 쓰이고 있긴 하지만 완연한 친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뭘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 녹색 수소, 즉 그린 수소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린 수소. 그린 수소는 뭔데요? 이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아까 말했던 태양광, 풍력 이런 애들로 만들어낸 에너지를 수전의 기술을 활용을 해서 그린 수소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냥 개념만 이해를 하세요. 이게 바로 찐 친환경 수소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생산을 마쳤으면 요거를 생산을 하는 족족 쓰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저장을 해놓고 내가 필요한 만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저장하는 기술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일단은 수소를 지금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씁니다. 기체수소와 액화수소를 써요. 기체수소는 고압으로 압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고압 압축에 대한 기술력이 굉장히 또 어렵고 세심한 기술력이 또 필요하고요.
여기에 또 필요한 게 이따가 또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액화수소는 극저온 단열을 활용해서 저장을 하는 것이죠. 요거를 통해서 이제 뭘로 넘어가느냐, 이제 운송을 해가지고 충전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충전소로 운송을 시킨 다음에 이 충전소에서 실질적인 활용, 즉 자동차에 충전을 하거나 아니면 산업용 수소로 충전을 하거나 건물용 발전용으로 충전을 하거나 이런 쪽으로 이제 넘어가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 활용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많이 앞서 나가고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소차만 보더라도 전 세계 수소차 판매량 1위가 우리나라 현대차잖아요. 그죠? 그럴 정도로 활용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높게 평가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나라의 단점이 뭐냐면 아직 생산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특징은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수소 발전이 꼭 필요한 국가이긴 해요. 왜냐하면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간헐성이 굉장히 취약해요. 또한 수력 등 친환경적인 유연성 발전원이 부족하고 그래서 사회적 반감으로 인해서 송배전 시설 확충이 좀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소 발전이 좀 필요한 국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생산하기보다는 수입이 좀 유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궁극적인 수소를 가려면 재생에너지를 수전해가지고 만들어내야 되는데 재생에너지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태양광, 풍력을 해야 되는데 태양광이 아무래도 이 낮은 태양의 조도와 그 다음에 풍속 같은 경우에도 풍속이 굉장히 좀 우리나라는 비교적 약하기 때문에 이 수전의 원가가 좀 높아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태양광이 그냥 빵빵빵 강하게 쨍쨍 쬐주고 진짜 구름도 없이 그냥 하종일 그냥 사막 마냥 그냥 쨍쨍 쬐줘야지 태양광에 대한 효율이 높아지면서 생산 단가가 낮아질 거고. 그죠? 그 다음에 풍력 또한 마찬가지. 그냥 섬같이 막 사방에다 바다야. 제가 풍력 강의할 때 뭐라 그랬어요? 대륙 쪽으로 가까워질수록 풍속은 굉장히 약하다 그랬어요. 저 수심이 깊은 바다로 나아가야지 풍속이 굉장히 강하다 그랬죠. 그렇기에 사방이 바다로 진짜 완전 섬 그리고 수심이 깊은 바다로 갈수록 이 풍속이 강해지기 때문에 풍력 발전기도 뺑글뺑글 돌아가면서 생산을 많이 하고 그만큼 생산 단가를 낮출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지리적인 특성상 태양광과 풍력의 효율이 나오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기보다는 수입을 하는 게 좀 유리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기업의 수소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는 생산 관련된 기업보다는 차라리 그 이후에 저장이라든지 충전이라든지 활용이라든지 이런 쪽의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낫다. 생산은 저기 이제 유럽이라든지 미국 저쪽이 차라리 나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됩니까? 왜? 그만큼 생산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단가를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에서 많이 앞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는 지리적인 특성상 이게 많이 불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이제 수소 강의할 때 생산에 대한 강의를 할 때 이제 가스 관련주들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수소 사이클상 첫 단계에 자리하고 있는 관련 종목들이기 때문에 먼저 올라가는 건 맞지만 이 주가의 상승 폭이라는 걸 봤을 때 다른 애들에 투자하는 것 대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낮은 목표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산 관련주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신다면 그냥 단기적으로만 좀 활용을 하시면 좋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는 보다 이 활용 쪽에 대해서 많이 앞서 나가고 있는 국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를 할 때는요, 이 활용에 관련된 기업에 투자를 하시는 게 제일 베스트하지 않나 싶어요. 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자동차에서 수소차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 1위예요. 현대차가 1위입니다. 그리고 조선이라든지 철강이 아무래도 이 활용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산업인데 조선, 철강, 우리나라 기술력 왔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글로벌적인 경쟁력을 봤을 때 우리나라가 좀 앞서 나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를 할 때는 어떤 부분에 투자를 하는 게 좋겠느냐? 자, 활용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아요. 활용적인 측면.
활용적인 측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수소차, 두 번째 수소 연료전지,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수소 터빈. 요런 쪽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습니다. 요렇게 대표적으로 세 개가 있어요. 자, 요 중에 아무래도 수소차와 연료전지가 좀 대표적이기 때문에 요런 쪽을 오늘 좀 많이 설명을 할 거긴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소차 밸류체인 한번 여러분들이 요 표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요 중에서 아무래도 좀 더 중요한 게 요 빨간색 네모 표시를 한 게 좀 더 중요하죠. 수소차도 사실 과거에 한 차례 강의를 했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말을 좀 줄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이 수소에 대해서 장기적인 플랜을 바라봤을 때 결국 이제 전 세계가 친환경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준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넷제로 시대라고 해요. 넷제로. 즉 탄소 중립 시대. 넷제로. 석유 시장에 무려 2배로 성장할 수 있는 게 바로 수소 시장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석유 기본적으로 막 생산을 했던 국가들, 대표적으로 석유 생산 국가들 떼돈 거 아시죠? 중동 국가들 석유를 진짜 땅 파면 석유가 나오는 애들 떼돈 벌었잖아요. 수소도 결국에는 수소의 단가를 얼마나 낮출 수가 있느냐, 수소를 얼마나 그린 수소, 진짜 찐 친환경 수소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런 찐 친환경 수소를 정말 값싸게 팔 수 있을 만한, 생산을 해낼 수 있을 만한 국가 기업이 나온다면은 그런 국가와 기업은 정말 돈을 쓸어 담을 수가 있을 거예요. 왜? 석유 시장이 2배로 성장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기에 좀 약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또 여러분들이 많이 원하고 한다면 관련된 해외 기업이 또 뭐가 있는지를 한번 또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기 좀 약하다. 그래서 그러면 수소 어떻게 투자 포인트를 잡을 건데요 라고 봤을 때, 자, 우리나라는요 뭐라고요? 활용에 대한 관련 기업들을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수소차, 그 다음에 수소 연료전지, 그 다음에 수소 터빈 이쪽 위주로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리가 되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마지막 이제 오케이, 다 알았어. 그러면 이제 수소 대장주 탑 5, 탑 3는 뭔데? 한번 알아봅시다. 첫 번째, 수소차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봐야겠고, 두 번째, 연료전지 쪽으로 좀 알아봐야겠고, 세 번째, 수소 충전소 쪽으로 알아봐야겠어요. 각각의 대장주들은 누가 있느냐를 한번 알아봐야겠죠? 수소차 이제 핵심 부품. 오케이. 자, 요거 세 개를 한번 알아보기 전에 최근에 나왔던 뉴스들을 한 차례 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 대통령이 2050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함에 있어서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고 오히려 수소에 대한 비중을 높인다라고 오늘 발표가 나왔어요. 야, 확실히 원전을 계속 어떻게 해서든 임기 마지막까지도 탈원전 외치네요. 그죠? 그러면서 오히려 수소에 대한 비중을 높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이게 뭐 기냐 아니냐 이거를 우리가 뭐 따지기보다는 일단은 수소의 비중을 높일 것이다라는 게 포인트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중국도 이제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 2050년 3천조 원의 세계 시장인 수소 시장에 중국이 지금 주목을 하고 있다라 그래요. 그러면서 수소의 생산 단가 하락과 그린 수소 생산으로 수소 사회를 앞당긴다라고 합니다. 자, 실제로 지금 세계 수소 산업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중국의 수소 경제예요. 생산량이 가장 많아요. 중국이. 실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글로벌 경제를 강타하던 2020년 수소 산업의 터닝 포인트를 마련을 했었어요. 수소 생산량을 무려 2,500만 톤을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수소 생산량 성장 현황입니다. 요거는. 자, 그래서 이렇게 중국이 생산량을 많이 늘리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선 어때요? 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수소 활용하는 이 산업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려고 하는데 수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1차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가장 우선시 해소가 돼야 될 게
찐 친환경 수소, 즉 그린 수소가 얼마나 잘 나오는지, 플러스 그린 수소가 지금 비싸기 때문에 이걸 얼마나 싸게 생산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가장 해소가 돼야 되는데 지금 중국이 반갑게도 거기에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나라는 중국이 그렇게 수소를 굉장히 싸고 높은 기술력으로 생산을 해낸다면 값싸게 수입을 해와서 또 발빠르게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수소 이 경제 자체가 보다 빠르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자, 수소 경제가 아직 지금 미래는 촉망하지만 해결할 과제가 너무 많다라고 해요. 어떤 부분들을 해결을 해야 되느냐? 자, 일단은 지금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한 정부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수소 경제 완성이 필수다라고 합니다. 필수다. 특히나 서울과 부산을 바라봤을 때 지금 수소차는 보급이 많이 됐는데 상대적으로 충전소가 없다 보니까 충전소 하나당 수소차 충전이 거의 500개 가까이, 600개 가까이 이렇게 충전을 해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나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빨리빨리 일단은 충전소를 늘리는 게 시급합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우선은. 그 다음에 이제 수소 생산, 저장, 운송, 밸류체인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대기업들이 이런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요렇게 지금 기업별로 SK 같은 경우에서 무려 18.5조 원, 현대차도 11조, 포스코도 10조, 롯데케미칼 4조 이런 막대한 자금들을 지금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기업들이 요 딱 수직 계열을 마련하기 위해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죠. 여러분들이 이 산업 자체가 실질적으로 강하게 크기 위해서는 제가 두 가지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첫 번째는 일단 국가의 지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산업인지가 중요하다 그랬고 두 번째는 대기업들이 여기에 뛰어드느냐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수소는 두 가지 다 충족이 되어 있는 산업이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국가별로 수소차 판매 예상도인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소차에 대한 판매도를 점진적으로 늘려갈 전망을 지금 잡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올해 대비 내년, 내후년까지 바라봤을 때 성장세가 정말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겠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서 내후년으로 넘어가는 단계 때가 거의 한 2배가량 이상의 성장세를 지금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내년에서 내후년까지는 여러분들이 수소차 관련주들의 흐름은 계속해서 집중해서 보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그 다음 수소경제 비전을 바라봤을 때 이런 식으로 생산, 저장, 운송, 활용에 대한 목표를 잡고 있다는 거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오늘 제가 강조하는 포인트는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결국에는 수소경제위원회의 주요 내용이 기존에 있었는데 이번 달 11월에 4차 수소경제위원회를 하면서 수소 선도 국가 비전을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에 포함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안이 확정이 되면 아무래도 이 흐름에 따라서 본격적인 국가의 정부의 지원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냐라고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부분인 거죠. 과거에도 정부의 지원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수소차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을 한 차례 굉장히 강하게 보여줬었는데 그때 당시 예를 들면은 뭐 유니크 이런 애들이 그때 이제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바닥권에서 몇 프로 거의 200% 가까이 그 다음에 한번 쉬었다가 또다시 한 200% 300%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나왔었거든요. 뭐 일진다이아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 바닥권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200% 300% 그 다음에 또다시 또 한 200% 가까이 막 올라가는 이런 흐름들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정부의 지원 흐름을 받아서 다시 한번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 줄 수 있는 흐름이 나와주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 수소차에 대해서 지금 셀프 충전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면서 산업부가 규제 특례를 추진을 한대요. 이래버리면 일단은 수소차에 대한 수요도 좀 늘어날 수가 있겠고 왜? 편의성이 높기 때문에. 또한
충전소 사업자들 입장에서 부담이 좀 많이 완화됩니다. 왜? 인건비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슈는 이제 수소 충전소 관련된 기업들의 좀 호재성 이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번 달 말에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정리를 쫙 했습니다. 이슈를 좀 봤고, 그 다음에 리포트를 보면서 이제 종목을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제 두 개의 리포트를 최근에 좀 중점적으로 봤는데요. 첫 번째는요, 일단은 요거 어디서 나왔느냐? 자, 글로벌 수소 경제라고 하면서 시장 침투 본격화라는 리포트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자, 수소 생산 혜택에는 2050년까지 무려 2조 달러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1조 달러는 어디? 수소 생산 판매와 그 다음에 수송, 저장 인프라가 또 대표적이겠다. 나머지가 이제 활용 시장이다라는 거예요. 나머지가. 사실상 시장이 가장 큰 거는 수송, 저장 이쪽이고요. 그죠? 그 다음이 생산이고요. 그 다음이 활용이에요. 시장성 자체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기술력이 사실 수송, 저장, 생산 쪽은 좀 많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쪽 분야는 해외 기업을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을 마련을 해보겠다 얘기를 드리고요. 우리나라는 시장성이 비교적 작긴 하지만 그래도 활용에 대해서 많이 기술력적인 측면이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셔야 된다. 활용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셔야 된다. 자, 그래서 하나만 미리 얘기를 드리자면 일단은 글로벌 수소 경제 부분에 여기에서 탑픽으로 안내를 해준 거는 플러그 파워라는 기업입니다. 자, 플러그 파워는 종합 수소 솔루션 업체이기도 하고 그린 수소 생산 및 연료 전지 분야의 리더라고 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파트너들과 JV 인수 등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및 아시아 입지 확대가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하는 게 바로 플러그 파워의 기업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냥 ETF에 투자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소개를 해준 거는 글로벌 X 하이드로젠 ETF 요거를 또 소개를 해줬어요. 여기에는 플러그 파워랑 블룸 에너지, 발라드 파워 같은 각 분야의 대장주를 포함해서 글로벌 수소 유망 업체를 포트폴리오로 구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ETF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거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쭉쭉쭉쭉쭉 봅니다. 그래서 주요 국가별 수소 정책도 우리가 요렇게럼 한번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 요것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만한 표인데요. 자,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아까 대기업들이 강하게 수소에 대한 투자를 한다라고 봤죠. 근데 이 중에서 좀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룹은요. 요거를 완전하게 생산도 하고 저장도 하고 운송도 하고 활용도 하는 완전히 수직 계열을 딱 구축을 한 그룹이 많이 앞서 나갈 수 있어요. 자, 그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 가장 높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는요. 일단 현대자동차예요. 그 다음이 SK고 그 다음이 효성이에요. 요게 이제 우리나라 그룹사 중에서는 탑3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소에 대해서는요. 그 다음이 이제 롯데, 하나 정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룹사에서는 여러분들이 요 정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 분 아마 많이 아실 겁니다. 수소 관심 많으신 분들은 우리 그 이한나 애널리스트 분, 요 분도 제가 가능하면 같이 또 초대를 해서 한번 방송을 같이 꾸려보고 싶은데 정말 잘 보세요. 수소에 대해서는 진짜 제가 봤을 땐 이분만큼 잘 보는 분이 없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분의 또 감사한 리포트를 보면서 공부를 하죠. 자, 봅시다. 이분이 최근에 이제 또 리포트를 하나 내주셨어요. 그래서 봤을 때 뭐라고 하느냐. 일단 기술 경쟁력을 봐야 된다. 자, 제가요 계속 강조를 했던 강의가 있었죠. 산업은 개화에서 성장기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화랑기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퇴화기로 넘어간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느냐. 여기 개화에서 성장기에서 사고 화랑기에서 퇴화기로 넘어갈 땐 팔아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흐름을 보여줬냐. 개화기 때는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큰 구간이 나와요. 그러다가 본격적인 성장기로 가면서 한번 잠깐 주춤했다가 화랑기로 쫙 가버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퇴화기로 가면서 이제 무너지게 되는데, 자, 지금 수소 산업은 이 개화 단계란 거죠. 개화 단계.
그럼 개화 단계에서 투자할 때는 사실 리스크가 좀 있어요. 어떤 리스크? 누가 그러니까 어떤 기술이 실질적으로 채택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불분명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분명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앞서 나가는 지금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선도하는 기업. 그리고 이 가격 경쟁력에서 많이 앞서 나가고 있는 기업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가격 경쟁력.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공급사를 잘 확보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 기술 선도적인 측면에서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기술에 대한 경쟁력을 보셔야 될 때 뭘 보시는 게 좋겠느냐. 수소 생태계에 핵심 소재가 있는지 그리고 높은 기술의 진입 장벽을 갖고 있는지 요거 두 개를 보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 기준을 갖고 볼 수 있었던 공통된 부분은 수소 저장 용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수소 연료 전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도 현재는 수소 저장 용기 같은 경우에는 기체와 액체 수소 용기로 구분이 되는데 현재는 기체 중심으로 적용이 되고 있고 이 기체 수소 저장에 있어서 핵심 소재가 뭐냐? 탄소섬유라고 합니다. 탄소섬유. 탄소섬유는 또한 기술 진입 장벽이 높아서 글로벌에서 이거를 만들 수 있을 만한 기업들 역시도 굉장히 한정되어 있대요. 즉 진입 장벽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기체 압력 용기 산업, 특히 수소 압력 용기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은 글로벌에 2기업 정도만 있는 상황인데 수소 연료 전지는 종류별로 중요한 소재 및 부품이 다 다르대요. 그러면서 완성차, 수전의 수소, 모든 생태계에 걸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바로 PEM 시스템 중심으로 보자면 불 속의 멤브레인 막과 촉매와 GDL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PEM 중 불 속의 멤브레인 막 요거는 기술 진입 장벽이 높고 글로벌 플레이어 중에서도 별로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소 생태계의 핵심 소재라고 볼 수 있는 상황에 기술 진입 장벽이 높은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뭐다? 첫 번째 탄소 섬유고 두 번째 PEM 중에 불 속의 멤브레인 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요거 관련된 기업들이 대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 기술 변경이 없어야지 투자 리스크가 최소화가 되겠죠. 아니 기존에 계속 탄소 섬유를 쓰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 폴더블도 마찬가지. 폴더블 원래는 처음에 액정을 접고 피고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손쉽게 접고 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소재를 쓸 때 원래 CPI라고 해가지고 플라스틱을 썼었어요. 플라스틱이 접고 피고 쉽다라고 해가지고 플라스틱을 썼었는데 삼성전자가 어느 순간부터는 야 플라스틱을 써봤더니 이게 일단은 내가 펜으로 쓸 때 이게 강하지가 않아서 기스가 자주 나. 잔기스가 너무 많이 나. 그리고 접었다 펼다 했을 때 요거 접힌 자국이 잘 안 없어지네. 그러니까 요 단점을 풀어줄 수 있을 만한 소재인 뭘로 넘어갔느냐? UTG, 즉 유리로 넘어갔어요. 요랬을 때 기존의 CPI 관련된 기업들이 돈을 막 벌다가 갑자기 돈을 한순간에 못 버는 경우가 나와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불확실성이 나와버려요. 산업 초기 단계 때는. 뭘 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기술에 대한 변경이 없는 분야가 좋고 적용 생태계가 많아야 좋은 거죠. 자, 수소도 쓰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소차도 있고 연료전지도 있고 아까 뭐 발전용, 건물용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요 중에서 나는 여기도 쓰이고 여기도 쓰이고 여기도 쓰이고 여기도 쓰여. 그러면 이 중에서 하나가 다른 거 쓰더라도 오케이 괜찮아. 나머지 애들에게 내가 계속 공급하면 돼. 하면 되잖아요. 리스크가 적다라는 거예요. 또한 기술이 변경의 가능성이 좀 낮은 분야가 좋다라고 봤을 때 자, 뭘 볼 수가 있겠느냐. 자, 적용 중인 제품의 기술 방해할 체크를 통해 대체 및 제거 가능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정책 발표 시에 적용 생태계가 가장 많은 제품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죠. 이 중에서 가장 적합한 거는 수소 저장 관련이래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 기체 수소를 저장할 때 적용되는 탄소 섬유는 다른 소재로 대체가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소 저장 용기 같은 경우
저장 용기 같은 경우에서는 충전소, 완성차, 튜브 트레일러 등 대부분 생태계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저장 용기도 우리가 보셔야 된다. 그래서 액체 수소로 가더라도 충전소와 완성차에는 기체 수소 용기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수소 저장은 액체와 기체 저장이 공존한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그래서 이 저장 파트가 굉장히 딱 기술력을 앞서 나가기만 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앞서 나갈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5개를 바라봤을 때 가장 중요했던 건 수소 저장 분야였다라는 걸로 퍼즐이 좀 맞춰집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럼 수소 저장에 대해서 우리가 왜 볼 수가 있었느냐? 첫 번째, 기술력이 많이 앞서 나가고 진입 장벽이 높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기술 변화에 대한 리스크가 적다. 오호, 이렇기 때문에 저장이 중요한 거구나. 세 번째가 적용 분야가 많다. 그죠? 오케이. 좋았어. 체크 됐네요. 그죠? 자, 그러면 그 기업은 과연 무엇이느냐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효성 첨단 소재, 두 번째 코오롱 인더, 세 번째 쌍화프론테크라고 합니다. 첫 번째 효성 첨단 소재는 수소 저장 용기의 핵심 소재인 탄소 섬유를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국내 유일한 기업이에요. 우리나라에 얘밖에 없어요. 탄소 섬유를 얘밖에 못해요. 탄소 섬유가 왜 이렇게 핵심인데요? 탄소 섬유가 왜 이렇게 핵심이야? 밑에 이제 봅시다. 자, 이 물성이 기체 압력 용기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최근에 타입4 용기의 수소 압력 또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용기 하나에 들어가는 탄소 섬유 비중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된대요. 이게 뭔 말이야? 자, 밑에 한번 볼까요? 자, 효성 첨단 소재 탄소 섬유로 제작한 타입4 수소 연료 탱크인데요.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근데 요렇게 생긴 거를요, 여기 이제 칭칭칭칭칭칭칭칭칭칭 감는, 겉에 이제 칭칭칭칭칭칭칭 감겨있는, 요거를 뭘로 만드는 거냐? 탄소 섬유로 만든대요. 탄소 섬유. 근데 그 탄소 섬유에서, 기존의 탄소 섬유 들어가는 비중보다 더 많아진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거를 생산하는 효성 첨단 소재는 앞으로 돈을 더 많이 벌 수가 있는 부분인 거고요. 두 번째, 쌍화프론테크는 뭐냐? 이 불 속의 멤브레인막 자체 기술을 보유한 PEM 제조 기업이라고 합니다. 아까 중요하다고 봤던 불 속의 멤브레인막 요거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래요. 글로벌에서도 두 기업밖에 없대요. 발전용 자동차 연료전지 수준의 수소 적용까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 올해부터 발전용 및 자동차 연료전지로의 양산을 시작했다. 돈 벌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코오롱 인더는 뭐냐? 자, PEMFC 습도 조절에 필요한 막 가습기 양산 중에 있으며 2023년 양산 목표로 PEM과 MEA 기술 테스트 단계에 있다. 그래서 막 가습기는 2013 기술을 시작으로 이미 양산을 해오고 있고요. 이미 실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그래서 기술력의 측면으로 봤을 때는 효성이 가장 기술력을 많이 앞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쌍화프론테크고 기술력적인 측면은 그 다음에 코오롱 인더예요. 코인은 근데 이제 장기적인 방향성은 좀 좋죠. 왜? 2023년 혹여라도 요 두 개가 양산을 하기 시작한다면 돈을 더 많이 벌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타입4가 뭐느냐? 비강철 라이너, 즉 고밀도 플라스틱 라이너를 완전 탄소 섬유로 감아서 완성한 거예요. 수소는 기체 형체로 저장이 돼요. 기체 형체로. 그래서 부피가 큰 수소를 고압으로 압축을 해가지고 저장을 하는 거예요. 기체가 뭐예요? 기체가 여기 이제 공기 중에 떠다니는 산소, 수소, 그죠? 뭐 이산화탄소 등등등 다 기체예요. 그죠? 자, 근데 이 기체를 보관을 할 때 그냥 냅두면 얘가 공간을 차지하는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얘를 압력을 고압으로 쫙 짜는 거예요. 이렇게 짜. 기체이지만 고압으로 쫙 압축을 합니다. 최대한 압축 해가지고 이렇게 쫙 모아 놓는 거예요. 네. 이렇게 모아 놓고 이제 쓰는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이렇게 모아놓는 그 연료 탱크를 기존에 타입 1, 2, 3, 4로 만들어 왔었는데 최근 기준으로 나온 타입 4가 이 탄소 섬유를 감아갖고 완성을 한대요. 근데 보다 더 많은 탄소가 더 들어간대요. 근데 이거를 이 타입 4를 탑재를 했느냐? 수명이 길고 안전성 때문에 그렇대요. 아무래도 고압의 수소를 충전하면 탱크가 늘어났다 줄어들다를 반복한대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수소가 있어요. 고압으로 쫙 압축해놨어. 요거를 쓰겠죠. 쓰다 보면은 어때요? 점점 빈 공간이 생길 거 아니에요. 빈 공간이 생기면 탱크가 꽉 차 있는 상황에서 내가 쫙 압축을 해놨는데 수소가 빠져나가다 보니까 점점 이제 찌그러지겠죠, 탱크가. 왜? 고압은 유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탱크가 점점 이렇게 줄어들겠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충전을 하면 다시 이렇게 또 늘어나겠고. 요걸 이제 반복을 하는 거죠. 반복을 하다 보면은 기존에는 아무래도 금속 피로도가 쌓여갖고 수명이 짧았대요. 근데 타입 4에서는 플라스틱 소재를 만들어져 보건력이 뛰어나고 피로도에 강하다라는 강점이 있대요. 그리고 고온에서 자가가스 방출 시스템을 적용해가지고 화재나 충격, 충돌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요 타입 4를 많이 쓰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죠? 타입 4를 많이 쓰게 되면은 그거를 만드는 데 필요한 탄소 섬유도 많이 쓰이게 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래도 수소차를 사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게 폭발 위험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를 많이들 걱정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탱크가 고압에서도 잘 견딜 수 있도록 탄소 섬유를 다양한 패턴으로 여러 겹으로 감은 형태를 타입 4 탱크로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특수 패턴으로 겹겹이 감긴 탄소 섬유는 충격이나 큰 외부 충격을 받더라도 폭발하지 않고 살짝 찢어지면서 수소가스를 공기 중으로 날려보낸대요. 이게 바로 탄소 섬유의 장점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요 가장 큰 불확실성, 위험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탄소 섬유를 우리가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거의 이제 핵심 소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 효성첨단 소재가 굉장히 대장주의 면모를 갖고 있는 거구나,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실제로 기체 수소 저장에 있어서 핵심 소재가 이 수소 연료전지 생산비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탄소 섬유랍니다. 야, 대박이네. 요 이제 탱크 하나를 만드는데 비용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요 비용의 무려 70%가 그 탄소 섬유가 차지한다. 돈도 많이 벌 수가 있네. 단가도 많이 띄어 먹네. 그죠? 이래서 효성첨단 소재였구나.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 탄소 섬유는 기술 진입 장벽이 워낙 높아가지고 글로벌에서도 9개 기업밖에 못 만드는데, 그 중에서도 기체 압력 용기 산업, 특히 수소 압력 용기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은 일본의 도레이 첨단 소재와 우리나라의 효성 첨단 소재, 요거 두 기업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사도 그렇게 많지 않고, 특히나 도레이에 비해서 효성 첨단 소재의 생산 단가가 낮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래도 도레이 쓸 바에 효첨 거 쓰겠죠. 그러니까 얘가 좀 더 앞서 나갈 수 있을 만한 구간을 좀 만들어 놓고 있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소 연료전지 원가의 약 43%를 차지하는 PEM. 자, 요거는 뭐냐? 연료극과 공기극 사이에 위치하는 전해질막이 접합되어 있는 구조래요. 아유, 뭐야?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은 요거예요, 요거. 자, 분리판, 멤브레인막, 촉매층, 그 다음에 이렇게 있는데, 요 막을, 요 셀이라고 불리는 게 바로 전해질막 PEM이라고 불립니다. 자, PEM은 수소의 전기화학적 반응을 통해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자, 제가 아까 수소차를 얘기를 할 때 그 수소 연료전지, 그러니까 수소차는 어떻게 움직인다 그랬어요? 그 수소차 안에 있는 수소 탱크 내의 수소와 그 다음에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가지고 전기 분해를 시켜서 전기를 만들어내고, 이거를 가지고 운동 에너지로 전환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남은 물은 그대로 배출을 시킨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 기술적인 측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일단은 수소 탱크, 얼마나 수소를 고압으로 잘 저장을 하느냐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 저장시킨 수소를 가지고 활용을 해야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전기차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전기차에서 가장 대장격인 종목들이 뭐였어요? 2차 전지였잖아요. 2차 전지. 왜?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만들어내는 그게 바로 2차 전지였기 때문에 요거를 만드는 기업들이 빵빵빵빵 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기차의 2차 전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수소차의 연료 전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료 전지를 바라봤을 때 연료 전지의 무려 원가의 43% 비중을 차지하는 게 PEM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게 단가가 제일 높다, 세다. 어허. 자, 효율적인 PEM 제조는 연료 전지의 성능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해. 자, 근데 보시면 복잡한 제조 공정으로 막의 가격이 비싸고 그 다음에 낮은 유리 전이 온도가 단점이에요. 단점. 그래서 요 문제를 해소를 시켜주는데 그게 이제 최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불소계 위주로 가고 있대요. 요런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불소계 위주로 가고 있대요. 그래서 PEM 중 불소계 멤브레인 막 요 기술 자체가 워낙 진입 장벽이 높아서 글로벌에서는 이제 듀퐁트, 고어 정도밖에 없대요. 우리나라에는 상하 프론테크가 올해 6월부터 드디어 처음으로 양산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아, 좋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구조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연료전지 스택의 원가 구성에서 PM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 근데 여기에서 최근 앞서 나가고 있는 기술력을 보유한 게 이제 상하 프론테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수소 저장에 주목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래요? 자, 수소 저장은 고압 기체 수소 저장과 액화 수소 저장 방식이 대표적인데 현재는 고압 기체 수소 저장이 보편적이래요. 요거를 좀 더 많이 쓴대요. 근데 요거를 저장할 때 적용되는 탄소 섬유는 다른 소재로 대체가 불가능하대요. 왜? 왜? 야, 이럴 정도로 대체가 불가능해. 그만큼 강도가 세고 아까 얘기했던 이제 위험성을 유발을 시키지를 않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체 불가능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쭉쭉쭉쭉 보시면 향후로는 액체 수소 저장 형태로 이제 기체에서 액체로 저장을 하려고 한대요. 왜? 기체보다 액체가 부피가 적기 때문에 그만큼 같은 부피 내에 더 많은 양을 저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될 것 같은데, 자, 자동차와 충전소는요 기체를 쓸 수밖에 없대요. 왜냐면 자동차의 액체 형태로 저장을 해놓으면 열을 받기 때문에 기화한대요. 기화. 자, 액체가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배웠나요? 액체를요 액체에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을 끓이면 뭐가 나요? 수증기가 나오잖아요. 그 수증기가 기체예요. 물은 액체고 액체에다 열을 가하면 기체로 변화합니다. 그죠? 그래서 액체로 저장을 해놔야 되는데 거기에 열을 받으면 기화해가지고 안 된대. 자동차 충전소는 열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액체로 놔둘 수가 없대요. 그래서 어딘가를 오픈해가지고 결국 이 열을 방출시켜야 되는데 주차장에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대요. 그래서 자동차는 기체로 적용을 해야 된대요. 그리고 액체 충전소로 갈 경우에는요 결국에는 뭐가 지금 열 차단을 통해 열 손실을 최소화하는 용기가 또 필요해요. 용기. 근데 용기는 스테인강 용기에 알루미늄 합금을 통한 단열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용기 소재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널린 게 스테인리스, 널린 게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 용기 시스템을 제조하는 기업은 부각을 받을 수가 있겠죠. 액체 충전을 하기 위한 저장 용기를 만드는 기업은 부각은 받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수소 충전소 설비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구조가 나옵니다. 자, 운송을 해요. 수소 튜브 트레일러에다가 수소를 여기다가 다 운반을 해와. 그 다음에 압력을 고압을 가하죠. 고압을 가한 다음에 뭐예요? 자, 중압 저장 용기와 고압 저장 용기로 나뉘어서 저장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냉각을 한 다음에 수소 충전기에다가 저장을 시키는 게 수소 충전소 구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액체 수소 충전소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온다. 그래서
액화해가지고 탱크로 이동시켜서 다시 증발해가지고 고압 용기 활용하는 게 이런 구조다라는 거 그냥 참고만 해두세요. 자, 그래가지고 이것들을 토탈적으로 봤을 때 크게 효성첨단 소재, 상하프론테크, 코오롱인더 요거 3개 기업이 대장격인 면모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지금 전 세계 수소 관련주들의 평균 PER을 봤을 때 50배 정도인데 보다 저평가되어 있는 건 효성첨단 소재와 코오롱인더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다른 수소 관련된 세계적인 기업들에 비해서 사실 차트만 보자면 야, 효성첨단 소재 바닥권 대비 이렇게까지 많이 올랐습니다. 저도 제가 이제 재작년에 같이 매매하셨던 분들에게 효성첨단 소재를 여기 10만 원 부근에서 이거 정말 좋은 기업이다. 이거 주력주로 가져가자라고 얘기를 했었던 종목이었고 아직까지도 가져가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300%, 400% 이제 수익권으로 계속 가져가고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 사기에는 어려워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산업의 성장세에 대한 전망을 바라본다면 지금은 이게 고점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과거에 LG화학 이런 애들도 보시면 과거에 딱 요런 흐름이랑 비슷한 거죠. 야, 바닥권 대비해가지고 요렇게 올랐어.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살 거예요? 그죠? 바닥권 대비해서 100%, 200% 올랐는데 요런 자리에서 살 거예요? 그죠? 근데 결국에는 샀어야 된다라는 거였죠. 요런 상황에서 샀어야 결국에는 성장기로 가면서 그래도 400%, 500% 수익이 났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랑기로 갔을 때 계속 가져갔다고 봤을 때 1000%가 수익이 났다라는 겁니다. 그 고점이 큰 그림상의 고점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효성첨단 소재도 지금의 차트만 봤을 때는 너무 고점이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자, PER 기준으로 본다면 PER 기준, 최근 기준으로 봤을 때 PER이 얼마느냐. 자, 여기 보시면 PER이 18.5배 정도래요. 내년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다른 수소 관련주들 평균 50배인데 얘는 18.5배래요.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효성첨단 소재 대장격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코오롱 인더 역시 마찬가지. 수소 연료 전지는 적당한 습도 유지가 필수인데, 자, 요거를 습도 조절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막 가습기래요. 근데 요 막 가습기를 2013년도부터 계속해서 투싼에 이어 넥소까지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2023년에는 MEA와 PEM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2022년 내년부터는 양산 가능 여부가 가시화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 즉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기대감으로 수소에 대한 모멘텀을 받아서 주가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상황인 거죠. 얘 또한 마찬가지 PER이 내년 기준 17.5배 정도이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코오롱 인더가 이제 요런 목표를 갖고 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코오롱 인더 최근에 나온 리포트도 보시면 10년 만에 주가 고점이 바뀐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분 제어 장치 투자에 이어서 막 적극 접합제와 고분화 전해질 막 생산 내년부터 본격화될 전망. 벌써부터 내년이 기다리는 기업. 자, 그래서 차트도 얘 코오롱 인더도 보시면 야, 이거 지금 단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못 잡아요. 그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 못 잡아. 근데 자, 큰 흐름으로 봤을 때 내년에는 요 기존 역사적인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쭉 이런 기업은요,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우리 초보자분들 타점 잡기 힘들 때는 올라갈 때 사지 마시고 어떨 때 사라 그랬어요. 최근에 주봉상 저점과 저점을 쫙 이어봤을 때 요게 추세란 말이에요. 요게 추세 하단선 부근에서 사면은 땡큐다. 추세 하단선을 오히려 이탈하고 떨어지면 싸게 사 모을 수 있는 기회다. 장기적인 그림을 바라보자면. 오케이? 그래서 얘도 지금 현재 추세 하단선 부근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매수 기회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마지막 상하프론테크인데 상하프론테크는 사실 싼 게 아니에요.
얘는 지금 PER이 지금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요 싼 게 아닙니다. 적정 주가의 평가를 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연도별 PER이 얘는 좀 비싸요. 2022년 103배예요. 근데 2025년에는 25배, 2030년에는 9배로 낮아진대. 아무래도 내년까지 바라봤을 때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투자할 만한 기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평균값이 50배인데 얘는 지금 100배에서 120배예요. 얘는 이미 너무 고평가야. 지금 포지션으로는. 상하프론테크는. 차트상도 역사적인 신고가인데 너무 비싸요. 근데 이런 애도 내가 완전 초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냥 추세 보면서 하단 부분에서 한번 공략해볼만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굳이 잡을 거라면 얘가 지금도 비싼데 굳이 잡을까? 차라리 싼 애들을 잡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탑3 기업은요. 자, 뭐예요? 핵심 부품과 연료전지 측면을 바라봤을 때 첫 번째 효성첨단 소재. 자, 효성첨단 소재. 그 다음에 코오롱 인더. 그 다음에 상하프론테크인데 근데 상하프론테크는 지금 비싸니까 웬만하면 잡지 마시고 차라리 우리가 아까 쫙 봤을 때 국내 위주로는 수소 충전소가 이제 올해 말부터는 슬슬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국내의 수소 충전소 점유율 1위인 효성중공업이 차라리 상하프론테크보다는 나아 보인다. 효성중공업도 최근 리포트를 보시면 자 국내 1위의 수소 충전소 업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적 지금 20개 했고요. 점유율이 23%예요. 관련된 매출도 연간 400억을 지금 벌고 있습니다. 자 또한 정부는 수소경제 정착을 위해서 이렇게 액화 수소 플랜트를 확대할 방침인데 이에 따라 21개의 액화수소 충전소를 추가 건설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충전소 사업 매출은 2배 가까이 증가하게 된대요. 2배 가까이. 와우. 자,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알파, 풍력과 수소 확대에 따른 수혜, 풍력 터빈 생산과 발전기 송배전 수혜를 또 같이 받을 수 있는 입장의 효성중공업입니다. 그리고 자, 요것도 보시면 기대되는 4분기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뭐라 그러느냐? 자, 보자. 신사업, 수소충전소, 액화수소 플랜트, 풍력 데이터 센터 등의 사업이 본격화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중공업 건설 모두 회복 중이고 본업으로만 내년 기준 PER 6배래요. 본업으로만. PBR이 0.6배 수준에 불과한데요. 너무 싸요. 본업으로만 해도 PER이 그래도 10배 정도 나와야 하지 않겠냐? PBR이 1배 정도 나와야 되지 않겠냐? 근데 앞으로 이제 수소로 완전히 좀 엮일 수 있으면 더 목표치를 상향할 수 있겠죠. 절대 저평가 구간이라는 겁니다. 실적 성장과 신사업 가치를 빼고 보더라도 기존의 본업만 보더라도 싸요. 그러니까 효성중공업은 본업 플러스 이제 신사업, 수소 충전소 이런 것에 대한 모멘텀으로 이제 밸류를 확장시켜야 될 기업인데 지금 그냥 기존에 하던 본업만 봐도 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효성중공업은 이제 차트상으로 봤을 때 주봉상 어떻게 볼 수가 있겠느냐? 최근에 이 저점과 저점들을 한번 이어봤을 때 그래도 점진적으로 저점을 들어 올려주고 있네. 그 폭이 크진 않지만 오히려 이럴 때 사 모으는 거예요. 추세 하단선 부분에서 사 모으라 그랬습니다. 그죠? 추세 상단선 부분에서는 사 모으는 게 아니에요. 하단선 부분에서 사 모으라 그랬어요. 상단선 부분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매도하고요. 요거를 이제 뚫고 올라가기 시작한 이후로부터는 수익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오케이? 지금도 여전히 매수할 수 있을 만한 좋은 구간이 마련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이 단기적인 바닥이 지금 잡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기업은 효성첨단 소재, 코오롱인더, 효성중공업 요거 3개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수소 관련 또 전망과 함께 수소 관련해서 대장주 탑3를 꼽아 드려봤습니다. 자,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장기적으로 투자가 유망하다라고 보고 있는 업종, 섹터를 말씀드릴 때 크게 4가지를 말씀드렸죠. 뭐였죠? 첫 번째, 메타버스, 두 번째, 자율주행, 세 번째, 우주항공, 네 번째, 친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앞글자를 따서 매자우친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 섹터군들은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바라볼 섹터가 아닙니다. 시장에 있어서 지금 개화 단계인 산업에 속해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대장주들을 잘 선별을 해가지고 눌릴 때 쌀 때 차근차근 내가 적금 든다는 생각으로 사서 모으는 이런 전략이 제일 베스트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향후 5년 뒤, 10년 뒤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정말 큰 수익으로 다가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산업이니까요. 여러분들 잘 공부하시고 잘 선별해서 잘 담아가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친환경 중에서도 제가 또 가장 중요하고 좋다라고 보고 있는 수소에 대해서 다시금 좀 잡아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제가 아무래도 수소 경제 오늘 강의를 하면서 얘기를 드렸다시피 수소 경제에서는 가장 큰 게 수소 저장, 그 다음이 생산, 그 다음 마지막 활용인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기업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활용적인 측면을 위주로 좀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제가 해외 기업을 말씀드릴 때는요, 수소 생산과 저장된 관련 또 해외 기업과 또 관련된 ETF가 또 무엇이 있는지까지도 좀 준비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소 여러분들이 좀 이번 기회에 잘 한번 공부해서 좋은 투자처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지 않겠나 싶네요. 자, 항상 산업을 사이클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 산업이 개화 단계일 때 잡아가다가 성장 단계, 화랑 단계일 때 수익을 키워가서 여러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고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꾹딱빡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꾹꾹꾹 딱딱딱 빡빡빡 딱 한 번씩 해주시고요. 댓글도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는 너무나 큰 힘이 되고 응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댓글 남겨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께는요 제가 수익의 기운이 왕창 듬뿍 담겨있는 하트를 뿅뿅뿅뿅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많이 보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더 좋은 정보와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행복 파트너 부자TV의 이수빈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뿅.